안녕하세요. 백운용입니다. 2026년도 벌써 1월 지났어요. 지금 2월 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요. 저도 사업 리브랜딩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영상도 좀 자주 올리고 여러분들 찾아뵈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이제 겨울방학 한 달 정도 남았죠. 4주 정도.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부족한 부분 보충하느라 여념이 없을 텐데 정말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도울게요. 그리고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 이제 새해가 입춘부터요, 입춘. 그게 올해는 2월 4일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말을 하려고 얘기 꺼냈습니다. 2026년이 병오년이라고 해서 붉은 말의 해라고 해요. 이제 태양이 이제 하늘에 정말 쨍하게 떠서 그 쨍하게 뜬 하늘에 정말 힘찬 말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형상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제 숨겨져 있던 것이 그 태양 아래 만천하에 빛나지게 되는, 드러나는 그런 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 그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거, 희망하는 거, 저는 내면에 숨겨진 그 학생의 본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묻혀 있잖아요. 학생의 깊은 마음 속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저도 열심히 꺼내는, 그래서 입학사정관한테 보여주는, 그 다음에 세상에 그걸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입시전략 가이드북이라고 컨설팅을 할 때 결과물로 나가는 보고서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거를 이번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입시 전략을 수립한다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어떤 수준으로 다뤄야 하는지, 이게 한 학생별로 이제 차이가 있는데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 돼요. 이게 보고서가. 그래서 이걸 보면은 정말 학생이 수시든 정시든 수능 최저 준비든 공부 계획이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비교과 진로 방향이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 왜 하냐?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07년, 그러니까 2008학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한 20년 됐잖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컨설팅의 기준, 뭘 달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달아야 되는지 이런 것이 없고, 그리고 이제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준이 어떤 들쑥날쑥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이드북이 이제 표준이 돼야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은 아니고, 제가 그래도 이제 10년 넘게 한 2,000건 이상 컨설팅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학생이랑 학부모님이 정말 만족하고, 그 다음에 실제 대학을 이제 진학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정보가 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결과도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한다고 했을 때, 이걸 왜 굳이 공개하냐. 지금 아름아름으로 다 이렇게 알아서 잘 오는데, 굳이 공개해서 그냥 악플 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글쎄, 누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이 가이드북의 이제 논리라든지 하는 그런 방법론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보고서 안에.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하면 어떡하냐. 근데 사실은 근데 그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요리 레시피 같은 거 엄청 많잖아요. 뭐든 간에 요리든 예를 들어 부동산 경매든 개발이든 주식이든 이런 방법 엄청 많은데 실제로 하기가 힘든 게 실행력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깔려있는 데이터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거를 다 그대로 카피할 수가 없어가지고, 껍데기는 카피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컨설팅의 어떤 전체적인 이 업계에 이거를 기여할 수 있다면, 올릴 수 있다면 그것 자체도 좋은 거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학부모님이 도대체 잘 가는 애들은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우길래 자기의 원래 실력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준비 과정이 이제 순탄하게 간다든지 이런데 정말 이게 정말 궁금한데 누가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자기 실력이 다 까발려지니까. 응? 그동안에 어떤 대치동이야 이런 권위로 비싼 돈 받아도 다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진짜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학생 학부모님들도 이 정도 하는 게 컨설팅이구나 이런 기준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 가이드북 이제 보면서 실제 컨설팅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요. 바로 들어가시죠. 자, 이게 이제 보고서 첫 페이지예요. 어센틱 입시 전략 마스터 가이드북 이렇게 돼 있죠. 학생은 이름 김복순입니다. 가장 없을 법한 이름을 넣었어요. 우리 복순 학생을 이제 제가 맡아서 하는 거고, 뭐 어센틱은 이제 진실된 본래의 나로부터의 가짜가 아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어놨고, 이게 2020년대 학생이에요. 절대 특정할 수 없게 대입도 가려놨습니다. 뭐 대학교 여기 이제 디자인을 이제 16개로 하다 보니까 이 대학만 들어간 거지.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말고도 뭐 의치한약수라든지,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제 명문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못 넣은 거고. 그냥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 그리고 이제 대학 입시 거기에 있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딱 이제 대학들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이 이제 여기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이제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그 다음에 이제 켄텍은 뺐어요. 근데 왜 포항공대 넣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 연대가 앞이 아니고 고대가 앞이냐?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무튼 뭐 가장 대표적인 이런 대학만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디자인 뭐 잘 된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세큐리티 노티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랑 모의고사 정보를 건네준다는 건 굉장한 개인정보예요. 거기에 뭐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그 어느 곳보다도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외비로 분류해서 그 접근할 수 있는 사람만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2,000건 넘게 좀 10년 넘게 했는데 문제 한 건도 없었어요. 단 한 건도.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우리는 학생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우리가 다루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의무 보존 기간 지나면 이제 폐기한다. 이렇게 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 할 때도. 이거 진짜 실제로 컨설팅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 영상.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은 받는 가장 이제 기본적인 학생 정보가 이렇게 돼요. 뭐 입시 전략 마스터 가이드북이고 뭐 관리 코드가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땡땡 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 인서울 상위권 대학 가려면 아까 표지에 있는 대학 가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준비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도 있고 뭐 논술 전형도 있고 정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 우리가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제 고려하는데 현역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메인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도 이제 요새는 모든 전형이 다 앞으로는 이제 학종화돼 있어서 우리 교과 전형도 이제 세특 정성평가가 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하고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 일단 메인 전형이고 우리 복순이 네, 그다음에 성별, 생년월일, 한국고등학교 어디 있어요? 한국도 한국시 가상의 공간이죠. 공립학교 다니고 있고요. 남녀공학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이런 정보들을 다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학교의 어떤 학업 분위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정보를 다 파악하는 거라서 뭐 이렇게 컨설팅 해보니까 이런 정보가 중요하더라. 고교 유형도 일반고 비평준, 그 다음에 일반고 평준, 그 다음에 이제 총 10개의 분류가 있어요. 과학 영재학교부터 시작해서 과학고, 전국단위 자사고, 광역단위 자사고,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 일반고 중에서 중점학교, 과학 중점학교,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뭐 자공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런 게 고교 수준이랑 유형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곧 내신에 대한 어떤 평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뒤에서 다 다룰 겁니다. 그다음 3학년 예정. 보통 이제 컨설팅을 2학년 말에 가장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2학년, 3학년 중간고사 끝나고도 많이 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전략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 예비 고1 때부터 준비한다든지 1학년 겨울 때도 많고 근데 이제 체감상 비중은
2학년 겨울방학 때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중간고사 이후가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끝나고, 그 다음에 예비고일, 뭐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비중 자체는. 자, 교과 내신이 어떻게 변했는지. 1학년 때는 2.53이었다가 2학년 때 2.0이다. 상승형 학생인 거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국수영탐 두 과목에서 3합 6이다. 그냥 4합 10이다. 이걸 왜 체크하냐면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원래 상위권 대학 진학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 뭐 4합 8, 연대 2합 4,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3합 6.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다음에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다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의체 한약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3합 5, 3합 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 성적 가지고 정시로 어느 정도 대학도 갈 수 있는지까지 다 판단할 거예요. 일단 가장 개략적인 거. 그다음 희망진로가 이 친구 이제 문과 예시라 그랬죠. 이과 예시는 제가 또 올려드릴게요. 좀 그래도 이제 다르기 때문에. 자, 언론인, 그다음에 사회학자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신문방송학과, 사회학과, 정치외교학과, 자유정보학부가 있고, 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 키워드, 그다음 이 키워드라는 건 이제 비교과의 내용들을 다 이제 봐보니까 대표적인 키워드를 3개 뽑을 수 있다. 요 내용인데 뒤에 가서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보니까 사회 구조적 부조리 탐구, 데이터 기반의 사회 분석, 그다음 미디어 리터러시 앤 윤리가 이 학생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3가지 키워드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목표 대학은 중앙대, 경희대, 건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이렇게 돼 있다. 1학년 때 2.53이고 2학년 때 2.0이면 누적 내신이 2.02가 아니에요. 2학년 내신이 그거고 누적 내신이 2.2 몇이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건데. 그런데 일반고 비평준에서 중앙대, 경희대 갈 수 있나?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컨설턴트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연구원들이랑 같이 만들었고 뭐 이렇습니다. 뭐 전문은 사실은 저는 모든 계열을 다 다뤄봤어요. 의찬약수 애들도 150명, 200명 가까이 합격시켜 봤고, 뭐 인문사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잘하는 게 이 교육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 중에서는 AI 기술이라든지 통계 분석 상당히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차가 중요한데, 자, 목차를 볼게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목차, 이 입시 가이드북에서 다루는 거는 양적 정보와 질적 정보를 아주 정말 끝까지 파헤쳐서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양적 정보, 이게 핵심은 이제 3장인데,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분석을 해가지고 지원 가능 대학이랑 목표 대학을 제시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요거를 하려면 이 양적 분석 카테고리에 이 고등학교 유형 및 수준 분석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 고등학교 수준에 따라서 내신이 다르게 평가되거든요. 2027학년도까지는. 그리고 2028학년도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Z점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일단 그건 제하고 아무튼 2027학년도까지는 고등학교 유형 분석이 이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분석이랑 지원 대학 결정하는 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양적 분석은 2장과 3장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이 학교생활 키워드 분석인데 이 가이드북의 핵심은 3장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분석이라면 이 4장 학교생활 기록부 키워드 분석은 이 어센틱 마인드 컴퍼니의 핵심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생활 기록부라는 어떤 공식 서류를 통해서 이 학생의 정말 깊은 곳까지 파악하는 그런 어떤 논리적인 체계랑 방법론이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4장 곧 질적인 정보, 정성적인 정보는 1장이랑 분석이 돼요. 연계가 돼요. 그래서 학생의 잠재력 분석, 여기는 뭐가 포함돼? 선천적 기질이랑 성향, 사회적 역할이랑 행동 패턴, 학습 동기 및 잠재력 분석, 어떻게 공부해야 더 잘 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그 학생에 대한 작은 정보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잠재력이 분석이 돼서 학교생활부 키워드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지 이 친구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비교과의 어떤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학과를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학생을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학생 분석하고 키워드로 학교생활부 키워드로 나오고 이게 대학과 전공 그다음에 직업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결고리를 가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1장부터 5장까지는 또 이렇게 연결이 돼요. 학생이라는 개인이 자기보다 더 큰 환경, 이 학생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활동을 해서 요 결과물,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과 학교생활 기록부 키워드
그 비교과라는 것의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학생이 환경에 들어가서 3장, 4장의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또 논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종합 요약 및 합격 로드맵, 요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하고 합격 로드맵, 이거를 3학년 1학기 때 꼭 신경 써야 된다. 혹은 1학년 때 왔다면 2학년 때 이거를 꼭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오, 굉장히 기대가 되시죠? 바로 보죠. 자, 그래서 학생 잠재력을 먼저 분석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학생 잠재력 분석을 할 때 아예 그 생기부 맨땅 그 생기부 정보만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 전에 사전 질문지를 받아요. 사전 질문지. 이 사전 질문지에 뭐 6개 분야에 총 26개인가? 28개인가? 아무튼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뭐 개인 영역, 뭐 그다음에 가정 영역, 학교 영역, 환경 영역 이렇게 카테고리가 분류가 돼 있어 가지고 이 학생의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거기에서 느꼈던 생각, 감정, 느낌들을 이렇게 받는 그런 어떤 자기 보고서를 미리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랑 학교 생활 기록부 내에 있는 정보랑 이제 교차 검증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어떠한 인지 양식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놀란 게 그래도 이제 2,000건 이상 했다는 건 꼭 2,000명 이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한 명이 여러 번 했을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강연이나 이런 데를 가게 되면 한 번에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결론적으로는 이제 학생들을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원래 이제 어떤 분야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보면 뭐 통달한다고 하잖아요. 물론 30년 일하신 분들은 더 잘하겠 완전 도사겠죠. 근데 이게 이상한 그런 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촉이 촉 혹은 어떤 그런 어떤 영감 혹은 좀 더 세게 말하면 어떤 무당 같은 그런 감각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게 선천적 기질 분석이라든지 뭐 사회적 역할 및 행동 패턴, 학습 동기 및 잠재력 분석을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하냐? 단지 당신은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생기부랑 사전 질문지 그것도 키워드 몇 개만 했는데 이거 가지고 날 이렇게 한다고? 깜짝 놀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의 어떤 인지 양식이나 이런 거를 봐보니까 서류나 이런 걸 토대로 봐보니까 이 친구는 어떤 표면적인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파고드는 심층적인 탐구를 하는 그런 성향이다. 이런 인간 자체가 본질이 정말 깊이 탐구하는 그런 사람이다. Deep Insight Navigator.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게 긴가민가 한데 내면에는 정말 거대한 그런 호기심과 탐구에 대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시스템 사고에서 하는 그런 게 탁월하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나와요. 생기부에. 어떻게? 학교 생활기록 사회탐구에서 명확한 증거로 확인된다. 어떤 이런 이동권 시위라든지 이런 휘발성 강한 이슈를 다룰 때 어떤 부조리 탐구라는 프레임을 넣어서 어떤 매립되지 않고 차는 반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깊이 있게 그런 변수들을 연결하면서 분석하는 그런 능력들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고해상도의 분석력이 있다. 호기심을 넘어서 사회 현상 이면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냉철하게 냉철한 이성 바탕으로 당연히 이제 데이터 분석해야 되는데 그 기저에는 어떤 소외된 그런 약자, 장애인, 노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류애가 흐르고 있다. 이런 거를 보면 그렇게 답이 나온다. 난민 올림픽 선수단을 갈등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법적 인권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럼으로써 이제 저널리스트의 자질이 내면 깊숙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깊이 들어가서 꺼내오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증거들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맞추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서 혹은 내 자료가 아니라서 뭐 그럴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실제 자기 자료를 받아보면 이제 표정이 달라집니다. 눈빛이 반짝인다고요. 아주 즐거운 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역할이랑 행동 패턴. 자, 그런 이 친구의 어떤 선천적 기질이 그러면 세상에 혹은 학교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파트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이제 이 선천적 기질이 학교에서 드러난 게 그대로 대학교, 그대로 직장에서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측하는 파트인 거예요. 자, 보니까 이 친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실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정말 어떤 감성에 치우쳐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저건 이렇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막
떼쓰는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건 이래서 이래서 이렇다. 작년도에 뭐뭐 데이터를 보니까 찬반이 이렇게 된다. 피해율이 이렇게 된다. 범죄율이 이렇게 된다. 이걸 이런 식으로 계산해야 된다. 예산 몇 억 투입에 몇 프로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 이거죠. 그래서 직관이나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실증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도 정성적인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양적인 연구 방법 둘 다에 되게 관심이 많은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런 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한 주장이나 선동에 휩쓸리기보다는 스스로 검증하고 확인된 사실만 가지고 이제 뭐 글을 쓴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그렇게 가는 거죠. 감정 과잉을 제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한 조정자다. 문제 핵심을 찌른 날카로운 비평가다. 대단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사회활동에서 이런 게 나온다. GDP와 피파 순위의 관계를 분석해서 상관관계를 부정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은 새로운 변수를 넣어서 탐구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통계 자료를 시각화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비판적인 사고력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결합해서 어떤 가짜 뉴스와 어뷰징 뉴스 사례를 분석한다. 그러니까 이런 역량들이 실제적으로 활용된 파트랑 그 다음에 내 미디어, 내 진로 분야에 연결된 파트랑 계속해서 이게 다른 사회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서 대중에게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는 게이트키퍼로서의 사회적 소명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향후 미래의 어떤 진로의 가능성까지 판단하는 거죠. 논리 구조가 이해되세요? 지금 1번이랑 2번까지 왔어요. 자, 이제 3번.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대학을 가서 이런 현실을 실제로 이뤄내야 되잖아요. 응? 이뤄내야 되는데, 이거 한 페이지로 볼까요? 그러니까 두 페이지 보니까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자, 이걸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이제 고3 때든 열심히 해야 되고, 대학 가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 더 잘 될 것이다를 설명하는 거죠. 자, 학습 동기. 왜 이 친구를 왜 공부하는가? 그 다음에 잠재력 분석. 어떻게 공부하면 더 잘 될 것인가? 자, 학습 동기. 가치 지향적 논리 구조화. value driven logical structuring. 자,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이 김복순 학생이 공부하는 이유는 이 지식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리고 그 내용이 논리적 근거가 있어서 앞뒤가 맞는 과. 즉 여기서 이제 구조도 완결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세상에 기여가 되는가? 그 다음에 내 논리가 앞뒤가 맞는가? 요거를 하면 할수록 요런 거를 지향하면 지향할수록 공부가 잘 되고 그것 때문에 공부한다. 요거를 딱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배우는 내용이 실제 사회 현상과 연결되고 논리적으로 납득될 때 폭발적인 몰입력이 나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공부해라. 대학 가서도 이렇게 공부해라. 학생의 잠재력이 정밀한 논리력과 인문학적 감성이 결합된 융합적 사고에서 극대화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value driven, 가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해결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서울 미세먼지 농도와 수증기량의 관계,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직접 실험을 설계한다. 지구 온난화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분석해서 경향을 유추하는 활동.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참전 역사를 성찰하며 한국군의 과오를 인정해서 주장한다. 역사 사실을 윤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능력, 뭐 이런 거. 정성적인 역량, 정량적인 역량. 그래서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자신만의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논리적인 언어와 데이터로 표현하는 학습 전략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와 언어를 가지고 와서 자신만의 관점으로 논리를 만든다. 그러면 이거 기사를 써본다든지, 그 다음에 논문을 써본다든지, 주도적으로 보고서를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정보를 검색하고 재구조하면서 타인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개방적인 환경에서 잘 된다. 그러니까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논리적 허점,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혹은 이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대방이 좀 대응하기 어려워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면 이 친구는 공부가 빵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선천적 기질 성향이 학교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현재 이 학생은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이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더 잘 될 것이다 라는 거를 먼저 서두에 이제 딱 파악을 하는 거죠. 이 학생 개인 수준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인의 수준이 이제 학교라는 환경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볼게요. 자, 고등학교 유형 및 수준 분석이에요. 자, 고등학교 유형을 왜 분석하냐? 사실 이 단계를
대충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뭐, 자, 너는 이 학교니까 뭐 이런 거야. 뭐 특목 자사고니까 몇 점이면 이렇게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생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궁금하다기보다는 걱정된다. 이거.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이 학생이 한국도 한국시에 있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도 한국시에 있는 학생은 항상 걱정이 있어. 내가 정말 최신 정보에 가지 못하고, 정말 내가, 그러니까 FOMO지, FOMO. Fears of missing out. 맞나? Fears of missing out. 아무튼 뒤처질 것 같다는 그런 최신 정보를 못 얻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혹은 내가 도움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A라고 하면 내가 혼자 하면 B를 갈 수 있는데 그러면 내 잠재력이 발현되지 않은 거잖아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응?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외곽에 있으면 있을수록 시나 군에 있을 수 있는 학교일수록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다는 거죠. 비평준이라는 어떤 치열한 어떤 내신 경쟁이 있는 학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게 그 두려움을 해소해 준다 이거지. 자, 대학 입시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기본이 된 서류는 학교 생활 기록부 이게 메인이죠. 학교 학생부 위주 전형 즉 교과 전형 종합 전형 2027학년도에 지금 8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정시 20%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건 더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시 40% 의무화가 사라졌으니까 2028학년도부터는. 자,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를 단순히 숫자 텍스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그러니까 어떤 수준의 학교에서 그 성과를 만들어냈냐를 본다는 거예요. 교육 환경과 밀접한 상호작용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학생이 어떤 고등학교 유형에 속해 있는지 그 학교 유형에 따른 그 학교의 내적인 어떤 환경을 파악하는 거에 반드시 필요한 입학사정 입학사정관이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입시 컨설턴트도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너는 대학에서 이렇게 볼 거야라고 정확하게 알려주면 학생이 마음이 편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잠재력, 대학 대입에 있어서 실제 경쟁력까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맥락적 평가다. 응? 나의 내신 등급이 갖는 실질적인 위력, 학교 생활의 경쟁력 이거를 이제 이렇게 유형에서부터 판단해줘야 된다. 자, 이 학생이 재학 중에 한국 고등학교는 어디 있어요? 한국도 한국시에 위치한 공립고등학교예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 비평준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평준은 중학교 때 내신 성적 점수를 가지고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선발을 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평준 일반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가 그냥 이제 뺑뺑이로 모이기 때문에 다양한 학력 수준의 학생들이 혼재되는데 이 학교는 중학교 내신 성적 기반으로 되니까 무슨 게 생긴다? 선발 효과. 그러니까 이제 외고나 국제고, 그다음에 과학고 들어가는 것처럼 시험을 보고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걸러진다. 선발 효과. 이 선발 효과만으로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학술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선발 효과만으로도 그 내신의 어떤 보정치, 합격차로 봤을 때 최소 0.3점부터는 보정치가 생긴다. 선발 효과 때문에. 뭐 일반고, 뭐 비평준이라든지, 뭐 정말 유명한 자공고라든지, 뭐 자사고, 전사고 이런 다 이제 선발해서 들어가잖아. 뭐 자공고는 아니지만 비평준 이런 선발 효과가 있으면 0.3점 보정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경험상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평가자들한테 어떤 신호를 주냐? 첫째, 선발된 집단이란 면학 분위기가 좋다. 평준화 일반고보단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둘째, 내신이 그만큼 치열하겠구나.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중학교에서 잘하는 애들이 오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국고등학교 보면 4년제 진학률이 65.79%예요. 그러니까 전국 대비 이제 상위, 평균 26%, 그러니까 상위 26%,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다 이제 4년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면학 분위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녀 공학인데 이제 이런 특성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남녀 공학은 이제 수행 평가에 강점 있는 여학생이랑 지필고사 및 수학에 강점 있는 남학생이 섞여 있어서 내신 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이랑 경쟁을 하는 거고 수과학, 뭐 지필고사 이런 거. 그다음에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들이 더 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에 어떤 경쟁의 빡셈이 있는 거죠. 양쪽에.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성향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복순 학생이 그냥 일반적인 내가 일반적인 그런 지방 일반고가 아니고 지역 내에서 학업 영향이 검증된 학생들이 모인 비평준 선발 교육이라는 치열한 맥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정말 이제 나는 수도권 학생도 아니고 교육특구 학생도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해서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제 취득한 내신 성적에 대비 성적에서 일반고 대비 일정 수준의 가산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산점. 가산점이 실제 있냐 없냐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아무튼 그냥 내신 보정치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실질적인 학업 영역을 높게 평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고등학교라는 어떤 간판, 그러니까 대학교 이 고등학교가 내 어떤 대학 진학에 있어서 발목을 잡는 학교는 아니다. 오히려 대학 진학을 위한 검증된 플랫폼으로서 기회, 좋은 학교에 잘 갔다. 여기서 성적 잘 냈다. 대학에 봤을 때 이 지역의 이 학교 그러면 이 학교에서의 상위권은 우수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먼저 유형 파악해서 체크를 해 줘야 되고 인제 명확히 유형을 구분했다면 인제 그 고등학교 수준을 파악을 해 줘야 돼요. 수준. 정밀하게 수준을 파악을 해 줘야지 이 학교 단위에서 나의 내신이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내신이 되는가, 즉 실질 경쟁력, 실질 내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컨설턴트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입시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수준 분석이 단순하게 그냥 서열 따지자는 그런 일차원적 그게 아니고 입학 사정관이 지원자의 내신을 액면 그대로 안 본다니까요.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라는 통계적 맥락을 봐서 성적을 보정한다. 칼리브레이션 한다. 칼리브레이션 깎아내다, 꺾다 이렇게. 그걸 역추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내년부터는 없어지는데 그래도 또 이런 역추적하는 그런 보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에이스 지표라고 이미 이제 명명해 놨는데 그거 혹시 영상 달아 놓을 거예요. 링크. 한번 관심 있는 사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그거가 지금 Z 점수라는 거예요. 응? 원점수에서 학교 평균을 뺀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눈 건데 이게 쉽게 아무튼 그 Z 점수라는 게 있는데 요걸 통해서 이제 실제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Z 점수가 뭐냐면 내가 이제 1등급이 이제 석차 9등급제에서는 4% 밖에 안 되잖아요. 2등급은 11% 가지고. 그래서 이제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2등급이야. 2등급인데 정말 4%가 아니고 5%라고. 2등급의 가장 상단. 그러면 이제 나는 내신 종합적으로 이제 단위수 곱해서 계산하면 2등급이니까 내신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만큼. 근데 Z 점수로 판단하면 너가 정말 그 아까운 2등급이구나. 2등급의 최상단 2등급이구나. 라는 거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니까요. 대학은 이제 그렇게 본다고요. 응?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아까운 2등급인데 대학은 모르겠지. 다 압니다. 그래서 Z 점수로 판별을 해서 또 인제 너가 아까운 거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 자신감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를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거짓된 위로가 아니고 팩트에 근거해서 팩트니까. 그래서 실력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 과정은 그래서 교내 성적 분포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균이 이 정도일 때 원점수가 몇 점이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되는가 요런 거를 다 판단해서 한다. 그래서 인제 이 뭐냐 학교의 수준을 판단하는 어떤 지표가 대외 입시 실적 즉 인제 스카이 뭐 의창학수 그다음에 4년제 대학교 진학 실적 이거랑 그다음에 교내 성적 분포 그 과목별로 평균 원점수 표준 편차 요걸 판단해서 숨겨진 통계적 가산점 즉 보정치를 찾아낸다. 그래서 전국 단위의 실질 경쟁력을 추론한다. 이게 인제 이 고등학교 수준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년제 대학교 진학률이 요렇게 되고 뭐 과거부터 계속 그 정도로 되어 있고 근데 다만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실적이나 의창학수 실적이 수년 동안 미미하다. 그러니까 수년 동안 서울대를 못 보내. 그러니까 즉 이 말은 이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서 1.0 뭐 1.5 안쪽에 내신을 맞아도 이게 대학에서는 정말 서울대급 인재라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지. 의창학수 정말 가뭄에 콩나다 한 명, 두 명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권에서는 이 학교의 후광을 받을 수는 없고 정말 최상위권 뭐 스카이 뭐 의창학수 여기서는 그래서 이 학교더라도 내가 정말 극단값이다 이상값이다라는 그런 개인이 압도적인 역량이 필요해요. 그 내신을 정말 111을 다 맞는다든지 비교과가 정말 수준 높다든지 이렇게 가져서 내가 그동안은 서울대를 못 갔던 1.0이야. 이 한국고등학교 1.0인데 인제 학교 빨이 아니더라도 개인이 더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어떤 포인트점, 전략적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김복순 학생이 인제 교내 성적 분포를 보면은 이제 학력 양극화, 표준 편차의 변화가 드러난다. 1학년 1학기 수학 성적 보니까 원점수 78점에 평균 69점,
표준편차 14.5다. 그러니까 평균이 꽤 높고, 그러니까 평균이 좀 시험이 쉬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험이 쉬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잘하는 학생들이 많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표준 편차가 10점대 중반이라는 거는 이제 상향 평준화되어 있어서 치열한 경쟁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2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수학이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수학 1, 수학 2 어려워지니까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15가 넘어가면 표준 편차가 크다고 봐요. 표준 편차가 작은 건 뭐예요? 요 그래프가 이렇게 촘촘하게 평균값 중심으로 이제 뚱뚱한 거, 요게 이제 표준 편차가 작은 거고, 표준 편차가 큰 건 뭐예요? 평균값 중심으로 이제 넓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위권과 상위권의 격차가 커지는 거지. 그래서 커진 거예요. 21까지 가면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표준 편차 격차가. 그래서 올라갈수록 수포자가를 포함한 하위권층이 두터워지고 있다.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Z 점수가 커져요. Z 점수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그래서 등급이 3등급이라도 원점수 88점을 보고, 응? 근데 표준 편차가 막 21이야.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서 상위권 성적을 냈구나. 너 지수 점수 계산해 보니까 이거 괜찮은 애구나. 수학 잘하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어려운 학교에 있든 정말 내신 따기 쉬운 곳에 있든 간에 다 우리가 꼼꼼하게 평가를 하니까. 대학은 당연히 우수한 학생들 뽑고 싶으니까. 그래서 한국고등학교 상위권에서 중사위권과는 비평준화 지역의 우수성으로 인해서 일반고 대비 최대 0.3점의 어떤 내신 포인트가 있다. 이 말은 내가 2.5점을 맞았다면, 아니 2등급 선, 딱 2등급 선이에요. 딱 10% 선, 10%선 학생들을 우수하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등급이라면 이 최대 그러니까 1.9부터 1.8, 1.7 요 정도 선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학교 수준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수한 학업 영향이 있다라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유형 및 수준까지 판단해서 이제 내신 보정치를 산출해서 실제 경쟁력을 판단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지 이제 더 잘할 것인가를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경영학에서 많이 쓰는 이제 프레임워크이죠. SWOT, 즉 학생의 강점, 학생의 약점, 그 다음에 환경에 있는 기회, 환경에 있는 위협, 요거를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강점과 기회를 합춘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강점과 기회를 결합한 SO 전략이랑 약점과 기회를 결합한 WO 전략, 즉 강점은 더 강하게 하고 약점은 보완하는 요 전략을 수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복순 학생의 개별적 역량과 이걸 해봤을 때 이제 명확한 계열 적합성과 통계적 저평가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보면 강점은 뭐예요? 이 학생의 강점. 인문사회교과군의 압도적 성취, 주요 과목의 뚜렷한 우상향 추세,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약점은 뭐야? 수학 등급의 3, 4등급 박스권 정체. 근데 모의고사 성적,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모의고사 성적도 불안정하다. 국어 3, 수학 4, 내신 1등급에서 현저하게 낮다. 그래서 상위권 어떤 예를 들어 이화여대 3합 6 이런 수능 최저 미충족을 걱정해야 되는 환경이다. 이게 이제 약점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주는 기회는 뭐다? 학력 양극화에 따른 표준 편차가 확대된다. 그다음에 Z점수 산출되면 내가 하위권이 이제 표준 편차가 커져가지고 하위권이 많아졌기 때문에 하위권이 뚝 떨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위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구조적 수혜가 있다. 그걸 이제 표준 편차의 마법이라고 부른다. 그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 환경이 주는 위협은 뭐다? 최상위권이 견고한 내신 방어력. 그러니까 이제 실수하면 바로 2등급, 3등급으로 떨어지는 그런 최상위권 10% 안쪽 학생들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그리고 그 매우 치열한데 거기 안에서도 이제 정말 최상위권으로 전국 단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지는 못하고 있다. 진학 실적이. 그래서 고교 블라인드 평가 시 타 고교 대비 확실한 우위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고교의 하이어라키가 1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비평준 일반고는 밑에서 두 번째거든요. 그냥 평균 일반고보다 좋은 수준이지 다른 고등학교에 경쟁력이 있다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걸 전략을 뽑는 거예요. 첫째, 강점과 기회를 결합한 전략은 인문계열 1티어를 굳혀야 된다. 등급보다 훨씬 좋은 원점수와 표준 편차가 큰 학교다. 그러니까 이 지금 2학년 때 88점을 3등급 받은 게 일반계의 그냥 고등학교 약점인데 한국 고등학교는 표준 편차가 21이나 되기 때문에 강점이다. 그래서 이 종합전형 지원 시 내신 등급 위축되지 말고 높은 원점수와 Z점수 근거로 상위권 대에 과감하게 지원하는 전략. 이게 이제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전략은 약점과 기회를 결합해서 방어 전략을 한다. 정성평가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지. 어디 약한데 수학
3, 4등급 있는 거를 숫자로만 극복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 교육과정 안에서 전공 적합성으로 포장을 해서 확률과 통계 안에서의 사회현상 분석이나 데이터 총계 처리 이런 어떤 심화 연구를 통해서 수학 시험 4등급이지만 통계적 활용 능력 탁월함을 함으로써 정성적으로 방어해야 된다. qualitative defense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내신이 너무 낮은데 정산평가 그 보고서나 이런 게 너무 수준이 높다. 이러면 또 이제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돼서 이거 진짜 했을까? 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입학사정관 입장에서. 그래서 요게 선을 좀 적절하게 만들어야 돼. 적절하게. 지금 이제 그나마 내가 이제 수학 선수 원점수가 높고 표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제 수점수 빨로 이제 수학을 3 혹은 2까지 이제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건데 실제 그렇다는 말은 아니죠. 실제 그 와중에 2등급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디펜스 하는 건데 너무 또 완전 무슨 뭐 너무 높은 누가 해준 것 같은 그런 걸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런 걸 이해해 줘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학생의 성향을 받고 이 학생이 학교라는 환경, 이 학교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전략으로 가져야 되는지까지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내신을 분석하고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어디를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이드북에서 뭐라 했어요? 핵심, 하이라이트.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알고 싶어 하는 부분. 뭐야? 뒤쪽으로 왔구나. 자, 볼게요. 자, 먼저 내신 성적을 한번 분석해 보죠. 그래서 3년간의 성적 변화 추이를 본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학업의지, 전공 수학 능력, 회복 탄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왜? 어떤 회복 탄력성을 평가해요? 이 드라마틱한 이 학생의 성장 서사를 본다는 거죠. 왜? 이 친구 지금 문과잖아요. 그래서 국영수 4. 다른 건 다 계산했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교대라든지 뭐 서울대라든지 이런 거 쓰는 학생들은 전과목 보고 이제 국영수 4과 교과 전형에서 보는 대학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표시를 다 해놨는데 볼게요. 시작을 뭘로 했어? 3.22로 했다니까요. 이 학생이. 3.22로 시작을. 그러면 회복 탄력성 내가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3.2이면 포기할 법도 하죠. 와, 3.2? 굉장히 충격받는 점수라는 거예요. 얘도 이제 중학교 때 그래도 좀 공부한다고 해서 지금 이 한국고로 왔는데 3.2를 초반에 맞아버린 거지. 그럼 얼마나 멘탈 충격이 컸겠냐고요. 그런데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지. 마음을 가다듬고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수업도 열심히 듣고 복습도 하고 선생님 말 들으려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수업을 듣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봐봐요. 바로 다음 학기에 무려 1.39등급이 상승돼서 1.83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2.53. 와, 2등급대로 내가 커버를 한 거예요. 얼마나 저런 데서 벌써부터 이제 딱 오는 거죠, 감이. 와, 얘가 좀 독하구나. 열심히 하려는 애구나. 감이 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 2학년 때도 2.2를 맞고 어떻게 2학년 2학기에는 어떻게 1.8이라는 어떤 커리어 하이를 달성해버렸다는 거야. 3.2였다니까 처음에 3.2인데 계속 가다가 1.8을 딱 찍어버렸어. 그리고 1학년 2학년을 비교해봐. 1학년 때는 2.53 근데 2학년 때는 2.02 와우 미쳤다. 그래서 전체 내신이 2.25 놀랍지 않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야? 학업적인 학생이 단순하게 성적 상승이 아니고 학습 방법론을 스스로 막 고민을 하고 어떻게 내신을 받아야 될까? 이 학업적인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단단한 내면의 힘, 뭐 어센틱 마인드가 있다. 강력한 정성평가 요소라는 거. 이런 학생이 처음에 1.0을 찍고 떨어지는 애들보다 훨씬 낫다 이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런 학생은 나중에 또 대학 가서도 계속 우상향을 찍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학생 종합전형이 이제 뭐, 뭐 학년 반영 비율 244 뭐 이렇게 있는 거 이제 그 다 사라졌어요. 그냥 이제 100으로 이제 서류 정성 평가 딱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평가자의 해석이 박사장관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한 거 1.8에서 시작해 3.2로 떨어지면 학업 이탈. 어떤 시점에 흥미를 잃어버린 거지. 포기를 해버린 거지. 회복이 안 된 거지.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 사라진 거야. 근데 우리 김복순 학생은 3에서 시작해서 1로 진입해서 마무리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초의 3.2의 성향이 아니고 가장 최근 성취 1.8 성향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예요.
훈장이지. 오히려 이거는 과거의 3.2가 오히려 훈장이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관련 전공 사회 미디어 계열에서 국어 사회에서는 완전 그냥 1등급만 찍어. 1등급만. 그것도 퀄리티 좋은 1등급. 남들 못 볼 때 아예 100점 원점수에 가까운 그런 1등급을 찍어버려 가지고 대학 진학하면 더 잘할 학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돼. 학생을 뽑을 때.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학생이 어디 대학을 가는지. 응?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는 여기서는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너가 3학년 1학기 때 보통 이제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이제 ABC로 나오는 진로 선택 과목이 많잖아요.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학교별로 다르지만 보통 5개, 적은 데는 5개, 많은 데는 7개,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올 1로 3학년 1을 찍을 경우 현재 2.25가 몇 점까지 간다? 1.98, 1등급 때까지. 1등급 때에서 2등급 극초반까지 요 목표치를 딱 찍어줘야 돼. 학생한테. 너 막연하게 그냥 3학년 1학기 때 올 1등급 맞으면 좋아. 이게 아니고 1등급을 만약에 너가 일반 선택 과목 5개를 다 찍으면 1.98. 그럼 넌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럼 그때부터 대학 간판이 바뀐다. 원래는 이제 건동 라인이 소신 적정이었는데 중앙대 경희대까지 노릴 수 있다. 응? 이 친구는 원래 건동홍 다음에 더 아주대 뭐 국민대 그다음에 뭐 성신여대 이런 데 생각하고 있었다고. 입시 컨설팅 하기 전에는. 근데 지금 컨설턴트가 너 중앙대 경희대 가야 돼. 이러고 있다는 거지. 성신여대 원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지방에 있을수록 평가절하한다니까요. 나도 이제 지방 사람이라서 더 알아요. 나도 땡땡 광역시에 정말 그 시에 근접한 그 영역에서 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등학교 유형 가치를 정확히 판단해서 나의 성적에 대한 어떤 전체 그 전국 그 실질 경쟁률을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내신만 목표를 잡으면 되는 게 아니죠. 수능 최저까지 같이 모든 전형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기회, 교과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하고 해야 돼. 그리고 수능 최저가 왜 필요하냐면 수능 최저로 이걸 막아놓으면 그 수능 최저를 못 막는 넘은 애들끼리 하고만 경쟁을 하잖아요. 못 넘는 애들이 많아요. 내신 높아도. 그래서 그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수능 최저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얘는 정시 대박으로는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소위 정시 파이터라고 해서 이게 이제 2028학년도 대입으로 들어가면 더 어려운데 정시 대박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은연중에. 왜냐면 수시로는 이제 갈 수 있는 게 아무리 점프업을 해도 한계가 있는데 정시로는 진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좀 어렵긴 한데 잘 해보려고 한다는 사람한테 그렇게 안 날 수도 없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수능 최저를 걸어놓고 아무튼 이 친구가 그런 케이스였다. 정시 대박이 아니다. 수능 최저 합격 기준 안정적인 확보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수능 최저를 걸고 가는 교과나 종합에서 경쟁력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근데 사회탐구는 잘해요. 왜냐면 이 친구가 사회탐구 쪽에 그쪽이니까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이제 입시의 기본이 되는 국어랑 수학에서 이제 불안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2학년 때 모의고사를 뭐 가장 최근 거를 내면 그거 기준으로 이제 분석을 해주고 아니면 이제 전체 4장 2학년 때 4번 정도 보잖아요. 3월, 뭐 5월, 그 다음에 뭐 9월, 10월 뭐 이렇게 보는데 더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아무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훨씬 더 정교한 그게 판단이 나오겠죠. 왜냐면 그걸 평균 내서 보기 때문에. 근데 보통은 이제 9월, 10월 그러니까 2학기 거 기준을 많이 해요. 왜냐면 2학년 1학기에 비해 2학년 2학기 때 좀 더 이제 완성이 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한 장을 냈는데, 아, 2장 냈구나. 2장을 내서 이제 봤는데, 국어가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도 분석을 다 해요. 화작에서 실수가 너무 많고, 그다음 비문학에서 어려워해요. 화작,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이랑 비문학에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2등급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학은 완전한 이제 약점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이런 경우에 여러분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이제 수학을 올리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올리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수학은 3등급으로 방어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왜? 우리가 정시로 대학을 갈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3등급으로 방어를 하고 국어를 2등급 맞고 영어 지금 2등급. 2등급은 잘 나오니까 절대평가 특성상 그 계속 2등급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등급을 유지하는 감으로 가고
사회탐구도 감을 유지하고 이거 절대 얘는 이제 1등급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국어, 영어, 탐구 하면 어떻게 돼요? 2, 2, 1 해서 이제 3합 5죠. 그럼 2원에 3합 6 쓸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가져야 돼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이제 불안하니까 저 수학까지 끝까지 갖고 가는데 보통 이제 컨설턴트로서 조언하는 거는 수학 일단은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하지 마라. 우린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수학은 최소한 3등급 유지만 혹은 극단적으로 수학 버려도 된다. 응? 국어, 영어, 탐구만 해서 3합 6, 3합 5 맞추는 걸 핵심 목표로 하자. 이렇게 가야 돼. 일단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줘요. 왜냐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게 우리 목표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또 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계속 말했죠. 수능 최저를 생각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현재의 내신으로 어디를 갈 수 있냐. 지금 보니까 홍대 3합 8. 이런데. 우리 지금 이제 3합 5잖아요. 뭐? 국어, 영어, 탐구했을 때 3합 5잖아. 그러면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대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학교생활 우수할 전형인데 요 전형에서 의외로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점수가 낮은 까닭은 3합 8 요거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이 친구는 3합 5죠? 3합 5. 안정적으로 하면 사실상 이 친구는 나는 그때 컨설팅 할 때 뭐라 그랬냐면 홍대는 이미 넌 붙었다고 생각해라.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실제로 홍대도 갈 수 있지만 실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컨설턴트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진짜 금물인데 나는 얘기해요. 특히나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과 그 다음에 비교과 정량, 그 다음에 수능 최저까지 고려해서 하면 홍대는 너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편하게 먹어라. 이렇게 가는 거지. 오지 않은 미래가 너무 불안하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된다 이거야. 실제로 됐고. 그러니까 홍대 같은 경우에는 된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다면 이렇게 우위를 선점하고 갈 수 있다. 이미 멘탈 게임에서 승리하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3합, 이화열의 3합 6도 가능하죠. 3합 5가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국어나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국어 2를 좀 가져가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내신은 안 되지만 4합 8이 이렇게 있는데 약간 과감한 도전. 네가 원할 수도 있으니까. 안 쓰면 아쉬운 경우도 있으니까. 떨어질 게 개연성이 매우 높지만 쓰고 싶은 학생들도 있으니까. 근데 목표를 잡는 거야. 4합 8로. 근데 건대 없고 동대 없고 그다음에 논술을 만약 혹시 생각한다면 성균관대 건대. 요렇게 케이스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 이제 2학년 때 내신이잖아요. 2학년 때 내신이고 우리가 이제 고3 6월 모의고사 그다음에 9월 모의고사가 포인트인데 재수생이 13만 명, 14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역들이 35만 명 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40, 뭐 5, 6만 선 이렇게 돼요. 수능 그 뭐 미응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45, 6만 선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3합 5인 친구가 예를 들어 아니 3합 6인 친구가 1이나 1.5가 빠져요. 그러니까 3합 6인데 3합 5가 되거나 3합 3합 5.5가 되거나 이러거든요. 아니구나. 3합 6에서 3합 5가 되거나 아씨 바보야. 3합 5에서 3합 6이 되거나 3합 6.5가 되거나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2학년 때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겨울방학 4주 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집중해서 하라는 의미로 조금 더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수능 최저까지 같이 검토를 했죠.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최종 지원대학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걸 검토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뭐가 약점인지 이런 거, 응? 그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점 분석까지 다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하나 결론하기 전에 또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하죠. 현재 이 모의고사 성적으로 내가 올해 만약에 2025학년도다. 이 5학년도라면 이때의 배치표로 시뮬레이션 하면 어디 대학 갈 수 있냐? 배치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숭실대, 국민대, 성신여대 이런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모의고사 정도의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학생 자체도.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는 정시로도 무조건 갈 수 있다. 아니,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이제 수시 지원의 하한선 내가 최소 여기는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 이상의 강력하게 과감하게 하라 이거죠. 건국대, 동국대, 홍대, 숙명여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시는 갈수록 이제 더 뭐랄까 이제 수가 줄어들고 이제 약간 뭐랄까 고인물 파티가 될 거라서
이것보다 더 이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정시. 음.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거까지 판단을 하게 되면 이제 모의고사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영역별 학습 분석. 요렇게까지 되면 이제 뭐가 남았어요? 이제 어디 대학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파트가 남은 거죠. 그래서 지원 가능 대학, 목표 대학. 이거 보면 1단계 학습 잠재력 분석에서 이렇게 했다. 준비된 인재란 걸 알았다. 고등학교 유형 분석, 그 다음에 내신 분석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최신 그 Z점수를 했을 때 3점, 0.3점 보정 등급해서 너가 현재 지금 누적 내신이 2.25인데 실질 내신이 1.9에서 2등급 수준이다. 너 그렇게 못하지 않았다. 네 자신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봐라. 그래서 아무튼 1학년 1학기 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선 산수 공선이 정석평가에 되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모의고사라는 것도 수능 체제라든지 정시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다 체크해서 불확실성의 제거 요거를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그래서 전반적인 희망 직업 전공에 대한 어떤 잠재력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이 김복순 학생이 가진 잠재력 합격이라는 현실로 가장 치환하는 가장 확실한 설계도가 뭐냐 요렇게 된다 이거지. 요렇게 인서울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상향으로 2대 이게 70컷이란 거는 이제 작년도에 합격한 애들 점수 중에서 예를 들어 10명이 합격했다 하면은 7등으로 합격한 점수를 공개한 거예요. 왜 그러면 70컷을 공개할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설명할 게 또 길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70컷이 실제 이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의 내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70컷을 공개했다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화여대 2.22,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 2.0, 중앙대 2.0, 여기 탐구형 볼게요. 탐구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 까먹네, 갑자기. 아무튼, 그런 일반 학종이 또 있잖아요. 중앙대에. 근데 이제, 다빈치형, 그 다음에 탐구형, 요렇게 있는데, 이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세특, 그런 깊이 있는 탐구 영향을 더 많이 본다고요. 그래서 그런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일반고 학생들도 보는 케이스 많이 있다. 음? 그래서 요런 것도 근데 탐구형은 이제 특목 자사고 애들이 들어와서 조금 점수대가 좀 내려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다시 이제 이화에도 설명 빼먹었는데 3합 6 맞히면 이제 요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가 있고 뭐 외대가 있고 다 요 선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고 지금 우리 한국고 입장에서는 2점대 초반 뭐 1.9, 1.8 여기 그러니까 딱 그 레인지에 있는 딱 우리 지금 이 김복순 학생이 요 대학들에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 건대, 동대가 너무 높고 숙대, 홍대 아니다. 더 낮게 성신여대 가고 싶다. 성신여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만족해요. 이랬었거든요. 처음에 컨설팅 왔을 때 아니라고. 넌 성신여대 절대 가면 안 돼. 더 좋은 데 보낼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과전형 같은 경우 숙명여대, 지역균형, 그 다음에 국민대, 교과성 요구 숫자, 뭐 이하보 여긴 좀 더 높죠? 수능 최저가. 요걸 맞춰주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숙명여대를 제외하고 국민여대,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요것만 국민대랑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이하보, 이합 6 요것만 맞히면 합격이야. 요거 맞히면 무조건 합격. 우리 지금 누적 내신 2.25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올릴 거잖아. 그러니까 합격이라는 거지. 적정, 안정.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는 해당 사항이 있는 학생들한테만 추천해줘요. 지방도 생각하냐, 마냐, 이런 경우. 근데 대부분 요새는 이제 서울을 원하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대학 2개만 넣어놨고, 여기에 합격 대학이 있습니다. 이 친구 합격 대학.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자, 요렇게 딱 해주면, 이제 학생은 뭐냐면, 그 막연하게 나는 인서울 가고 싶다라든지, 뭘 하고 싶다. 나 인서울 가고 싶은데, 뭐 성시원대 가고 싶은데, 뭐 학교생한테 물어보고, 자기가 뭐 점수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해도, 명확하게 확실히 안 된다고. 왜냐면 그걸 실제로 이걸 합격시켜 본 사람의 어떤 전문가의 보장된 전문가가 책임지는 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지금 보고서에 있는 말은 100% 내가 책임지는 말이잖아. 이게 다 서류로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나중에 서류 들고 와서 너 이렇게 말했는데 왜 나 이렇게 못 갔어?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책임지는 말이니까 이걸 보고 애가 이제 정확하게 목표를 잡는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노이즈가 사라지는 거예요. 노이즈가. 안 되면 어떡하지? 내 목표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높게 잡았나? 나 더 너무 낮게 잡았나? 이런 고민, 여기에 쓸데없이 힘이 안 빼고 노이즈를 없애고 정말 고요한 마음으로 중심을 잡고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목표 설정의 힘이에요. 난 여기 대학 갈 거야. 6장 쓸 거야. 내신은 올 1등급 맞아가지고 최종 내신을 1.98에서 2.03까지 만들 거야. 정확하게 목표가 있으면 달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 꿈을 종이에다 쓰면 달성할 수 있는 것처럼 정확히 목표가 숫자로 그 다음에 정확히 워딩으로 잡혀지면 달성할 확률이 진짜 2배, 3배 높아져요.
막연한 목표와 뚜렷하고 명확하고 날카로운 목표. 어떤 목표를 학생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답이 나온 거죠. 당연히 명확한 목표겠죠.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원픽으로는 이제 뭐 가장 맞잖아요. 이 학생한테 뭐 숫자도 내신도 그렇고 세계 영역 유비라는 수능 최저도 그렇고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도 남아 있고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뭐 서울시립대 중앙대 사회학과 정량적 열세라고 생각하는데 김복순 학생의 강점인 면접과 서류, 승부수 띄우는 구간이다. 시립대는 도시 데이터 분석, 중앙대는 특목고 수준의 심도 있는 사회구조 분석 역량을 어필해서 통과하자. 이게 전략이었어요.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대 동국대, 드라마틱한 성적 상승 데이터 기반. 여기는 이제 가장 갈 합격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반영 비율도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동국대 같은 경우 확실히 말씀드렸죠. 건대, 뭐 경희대, 한국외대 이런데 뭐 50% 하는 면접 비중.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지금 이제 뭐 딱 적당하게 맞는 대학이라고 생각하는 대학들이고, 수능 최저 있는 홍대 같은 경우 숙명여대 뭐 교과전형, 종합전형, 그 다음에 교과전형 이하 뭐 이런 데는 뭐 갈 수 있는 거고, 국민대 사회학과 정시로도 갈 수 있는 거고, 부산대 경북대 뭐 최후의 보루, 너가 진짜 안정권 하나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이런 정도라고 이제 확실하게 딱 이제 라인을 딱 잡아주면 이제 정확한 목표가 잡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물 한 모금 마실게요. 목마르네. 지금 벌써 1시간 됐네. 아, 1시간 컷을 하려고 그랬는데 설명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아무튼 뭐 풍부하게 설명하면 좋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1, 2, 3만 확실하게 하는, 아니 사실은 1, 2, 3도 아니야. 다시 우리 목차로 갔을 때 컨설턴트가 있다, 혹은 이제 뭐 공교육에서 학생 뭐 지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3번, 2번, 3번이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2번, 3번. 2번, 3번.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전국 단위로 환산하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자료라든지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내신 분석을,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요것만 해서 조금 이제 고등학교 유형미 수준이 반영 안 돼서 3번만 해도 정말 정말 잘한다 소리 듣는 컨설턴트예요. 3번만 제대로 해도. 물론 이제 3번에 뭐 내신 그 영역별로 분석이라든지 정확한 목표 제시라든지 모의고사 영역별 분석, 수능 최저 다 대학별로 체크해서 그거 뽑아주는 거랑 뭐 정시로 어디 갈 수 있는, 이걸 다 하진 않겠지. 몇 개는 빠지겠지. 그래도 내신으로 너 이 정도 갈 수 있어. 수능 최저 여기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 써.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이렇게 하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욕먹는 거라고. 난 그게 전체 싫어요. 이런 어떤 업계 이런 거를 떨어뜨리는. 응? 그래서 내신 및 모의 성적 그런 어떤 요소들만 반영해서 설명만 해도 오케이, 잘하는 사람. 근데 고등학교 유형 수준 분석까지 넣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전국 단위의 그 학생의 내신 경쟁률을 계산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고. 3학년 1학기 때 이제 만드는 게 뭐예요? 이제 비교과잖아요. 비교과. 내신 지금 목표 다 잡았잖아요. 모의고사 목표 다 잡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제 비교과인데, 그거를 할 때 학생 잠재력 분석이랑 학교생활 키워드 분석 이게 연동이 돼서 해야 되는데, 이 4번 학교생활 기록부 키워드 저처럼 하면 최고. 그러니까 내가 최고란 말은 아니야. 근데 이게 하면 이렇게 하면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입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학생과 학부모가 정말 진짜 방향성 설정에 되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자, 키워드 분석 볼게요. 그렇다면 나는 키워드 분석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키워드 분석을 어센팅 마인드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근거 이론이라는 걸로 한다. 그래서 미시로 구조화한다. 미시로 귀납적으로 구조화한다. 자, 이제 근거 이론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거 이론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근거, 즉 grounded. 그 학생의 내면에 이제 뿌리 깊이 있는 그런 정보를 하나하나 캐내는 거. grounded.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항상 근거가 있는. 너는 이 길로 가야 해. 근데 그게 나의 어떤 랜덤한 그런 생각이나 어떤 편협한 어떤 인식 때문이 아니고, 이런 평가로서 활용되는 이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너가 준 사전 질문지,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이걸로 봤을 때, 이걸 grounded 했을 때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근거로 평가하는 거죠. 왜? 입학 사정원도 그렇게 평가를 할 거니까. 자, 1학년 때 이제 주요 진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개념이, 그러니까 생기부에 너무 이제 줄거리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내 학생도 몰라. 왜냐면 자기 중이 제 머리를 못 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거가 예를 들어 지금 이 학생, 김복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구조적 부조리 탐구, 데이터 기반의 사회 분석, 미디어 리터러시 및 윤리 실천이라는 걸 뽑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뽑으려면 이 뽑는 사람 입장에서 이미 머릿속에 관련된 지식 정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를 들어 어떤 동아리 활동을 봤을 때 이거 사회 구조적 부조리로 내 머릿속 그 키워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다고. 이 내가 판단하는 사람이 그 기준이 없으면 이 분석을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약대다. 응? 약대다. 이공계. 약대를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화학이든 생명과학이든 뭐 실험이든 뭘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활동이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대학의 언어, 학술의 언어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는데 그거는 예를 들어 이 약학에서 독성학에 대한 거야. 너가 한 실험은 유기화학에 대한 거야. 라고 이제 전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양리 기전에 대한 내용, 양리 기전 및 화학적 실험, 화학적 결합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빼서 묶어줄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의 컨설턴트가 그걸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그런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팩트의 개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네. 그럼 내가 그 개념을 다 이렇게 다 모아서 이런 세 가지 주머니에 담았어요. 사회 구조적 부조리 탐구, 데이터 기반의 사회 분석, 미디어 리터러시 및 윤리 실천. 이거를 우리가 근거 이론, 그다음에 미시,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 그러니까 서로 겹치는 거 없고 각각이 겹치는 거 없고 이걸 다 모았을 때 전체 하나가 되는 뭐 이런 내용인데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간에 일단 이 키워드를 보고 세 개가 있는데 이제 이 세 가지의 근거를 봐야겠죠. 그러니까 창체에서 이 활동을 보고 사회문화에서 이 활동을 보고 이 활동이 이렇게 묶이는구나. 귀납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귀납적으로. 그래서 사회구조적 부조탐구라는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거지. grounded. 오케이? 자, 그래서 사회구조적 부조리 탐구는 뭐냐? 응? 학생 개별적인 사회 현상을 이 학생은 개별적인 사회 현상을 단순히 표면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친구는 아까 뭐였어요? Deep Sea Analysis를 하는 친구라니까. 심층적 탐구, 해수의 심층적 탐구, 해수면을 들어가는 심층적 탐구. 바라보지 않고 계층, 젠더, 불평등, 권력관계 등 구조적 맥락에서 해설하는 사회학적인 통찰이 지속적으로 나왔다. 사회학적인 통찰. 이는 사회학과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의 핵심적 증거다. 어디서 나왔냐? 창체의 진로 활동에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내용, 이슈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했다. 그래서 사회문화에서 교육 불평등을 탐구했다. 부모의 사회적 배움과 사교육 지출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확인했다. 창체 기사 분석에서 사회 갈등을 다면적으로 접근했다. 창체의 자율활동 심폐소생 시행률을 조사했다. 노동권을 탐구했다. 논술물 작성 썼다. 베트남 전쟁을 탐구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뭘 말하고 있냐? 이 학생이 사회구조 부조리 탐구를 잘하는 학생이라는 걸 말하고 있다. 라는 거를 캡처해서 구조화해서 개념적으로 워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학생은 나는 머릿속엔 당연히 있겠죠. 이 학생이 그런 활동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워딩으로 캡처가 돼야 머릿속에 딱 박힌다고. 나는 사회 구조적 부조를 탐구하는 사람. 이렇게.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머릿속에 흩어져 있다가. 마찬가지. 두 번째, 데이터 기반의 사회 분석. Data Driven Social Analysis. 문과 성향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주장과 논리를 전개함에 있어서 직관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객관적 데이터, 통계 그래프,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는 최근 사회과학계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법론적 얼밀성, 양적 연구에 갖춘 임재임을 증명합니다. 창체, 경제 동아리에서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데이터 시각화 및 검증을 했다. GDP와 피파 랭킹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서 이시교육 데이터를 직접 수집해서 그래프를 변환하고 분석했다. 단순 추론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가설 검증 태도가 돋보인다. 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고등학교 때 한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피파 상관관계 랭킹 이런 거를 데이터를 어디서 갖고 와요. 갖고 오고 요새 이제 AI 도움 많이 받을 수 있는데 그때는 또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러면 이걸 해서 이제 엑셀에 넣어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제 단순하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쉬운 활동이에요. 쉬운 활동. 그리고 이제 이과 실험 같은 것도 다 키트가 다 준비가 돼 있어서 말은 어려운데 실제 하는 활동들은 진짜 고등학교 수준이라고요. 진짜 무슨 특목고 뭐 과학 중점 학교가 아닌 이상 실험이 정말 어렵고 그러지 않아. 정말 어려운 실험을 실제로 뭐 몇 주 단위로 하는 학생들도 실제로 어렵진 않다고. 근데 이 어렵지 않은 이 작은 사부작 하는 이 활동이 사실은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검증하는 활동이다라고 워딩을 붙여줘야 돼. 그러면 내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검증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럼 대학교 가서도 그 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인제 이때는 좀 더 심화적으로 가겠죠. 근데 그 뿌리와 시작이 어디서 나온다? 여기 그 피파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긁어온 그 데이터, 모 데이터, 엑셀로 이렇게 사부작 기본적인 그래프 만드는 거, 막대 그래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포인트를 찝어줘야 돼. 그래야 그 학생이 인지가 딱 된다니까요. 확률 통계. 아, 나는 통계를 활용해서 설득력을 통계를 활용해서 설득력에 활용하는 사람이야. 창체자료에서 통계적 문해력을 함량한 사람이야. 경제적 모델링, 유가 상승이라는 변수가 전기차 시장의 수요 곡선에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로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시장 균형적 이동을 예측하는 경제학적 분석력. 말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운데 이건 내가 그거를 읽고 그렇게 쓴 거지. 학술적 원어로 쓴 거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분석하려는 활동을 했으니까 이거에 너가 학술적인 용어로 대학에서 할 거라면 경제적 모델링이라는 워딩을 써라. 이렇게 되면 그 학생이 이미 딱 들어가 계속 반복하는 얘기죠. 정량적 유불리 계산, 과학적 데이터 분석, 변수 통제 및 실험, 알고리즘적 사고라는 것을 명명해 준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 대학과 학술 수준으로 연결고리가 생기니까 그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자, 김복순 학생의 세 번째 핵심 키워드 및 근거, 미디어 리터러시 및 윤리 실천. 언론인을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미디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과 언론이 지켜야 할 사회적 윤리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드러난다. 이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가치지향적 저널리스트로서의 보여준다. 아까 우리 세 번째 학생의 특성이 뭐였어요? value driven이었죠. value driven 논리적 구조화였잖아요. 가치지향적이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고찰을 했다. 방송국 견학 및 소책자 활동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사의 균형을 고민하고 정치 보도 행태를 비판하며 언론이 지향해야 할 공적 가치를 역설했다. 얼마나 좋아요. 인터넷 실명제 토론하면서 뭐 가치 갈등을 조정했다. 미디어 비평 및 팩트 체크를 했다. 정보 판별력,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교육 이수했다. 공익 광고를 제작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기부에 그냥 줄로 다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그거예요. 자, 너의 여태까지 고등학교 활동이 있다면 그거를 세 글자, 세 가지 키워드로 나한테 설명해 봐라. 설명 당연히 못 하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할 수 있죠.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기반 사회 분석, 사회 구조적 부조리 탐구. 그리고 이거를 이제 언제 나와? 원래 예전에는 자소서 쓸 때 이제 요 내용 중심으로 자소를 쓰는 건데, 이제는 면접에서 그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고등학교 때 어떤 뭐뭐뭐한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 활동 중심으로 했다. 그 중에서 난 데이터 기반 사회 분석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 싶다. 나는 환율 이해를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경험이 있다. 이거는 정량적 유불리 판단을 위한 거였는데 하면서 이제 얘기를 풀어가는 그런 이제 말의 워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학사정관이나 그 면접 보는 사람들은 와, 이게 완전 자기 언어에 맞게 들린다고요. 고등학생들이 뭐 이렇게 해서 통계를 해서 엑셀로 만들었는데요. 이게 아니고 학술적 언어, 실제 현업에서 쓰는, 산업에서 쓰는 그런 워딩으로 써주기 때문에 업계 용어로 말을 해주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설턴트의 역할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는 대학, 직업으로 시야를 확장시켜 주는 거. 그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 4번 학교생활 기록부 키워드 분석에서. 굉장히 가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키워드를 분석을 했어. 아, 이제 내가 이제 그 세 가지 키워드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 학생의 이야기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 키워드 세 개를 이제 이어 붙여가지고 스토리를 짜는 거야. 그러면 여태까지 한 활동이 무슨 이야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걸 이 친구가 자각하게 도와주는 거지. 어떻게요? 앞선 3대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김복성 학생의 진로 정체성을 구조화했습니다. 학생은 사회 구조적 부조리 탐구라는 대상을 데이터 기반의 사회 분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활용해서 분석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및 윤리 실천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인재다. 그렇게 왔다. 그래서 진로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 된다. 데이터라는 현미경으로 사회의 환부를 정밀 진단하고 윤리적 저널리즘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 어때요? 그냥 기자가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기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라인은 뭐야? 고교 시절 육아휴직 어쩌고저쩌고 장애인 이동과 관련된 사회적 갈등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에서 기인한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때 감정적 호소만으로 세상을 설득할 수 없음을 느꼈다. 이에 경제와 통계 수업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법이 익혔고 이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나 교육 불평 등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측면한 힘을 길렀다. 저는 사회학적 통찰과 통계적 분석력을 결합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해 정보의 홍수 속에 진실을 가려내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부조리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언론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기자가 되겠다라든지 그냥 나는 미디어과에 관심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학생이랑 이 학생이랑 뭐가 달라요? 이 학생은 자신의 진로 중심부터 시작해서 확실한 이야기부터 그 진로 희망 사유
그다음에 거기를 구조화하는 세 가지 키워드, 그 키워드별로 구조화된 활동, 나의 내면이 딱 정렬이 된다는 거예요. 정렬이 되고 이제 이 정렬된 내용들의 이제 비효과를 더 채워 나가면 되겠구나가 되는 거죠. 이 학교생활 키워드 분석이 얼마나만큼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리고 이거는 1번 학생의 본질을 탐구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된다. 1번과 4번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상승시키는, 서로를 완성시키는 그런 파트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학생부 종합전형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28학년도에 또 이제 진로 주도성이라든지 자기주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갖춰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나와야 이제 이걸 잘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지식과 정보, 그 다음에 내가 경험해야 될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 어디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4차 산업시대 미디어 환경 단순히 사실 전달을 넘어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읽어내는 데이터 저널리즘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학생의 사회구조 이그 키워드를 학문적으로 가장 깊이 발전한 5가지 전공. 그리고 전공을 추천할 때도 어떻게? 이 전공에서 뭐 배운다, 커리큘럼 뭐다, 뭐 1, 2, 3, 4학년 때 뭐 배우고 그런 로드맵, 그 다음에 진출이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뭐 대학교 전공안에서 이런 거 보면 되는 거고, 뭘 말해줘야 되냐면 이 학생의 역량과 이 활동한 내용을 토대로 고등학교 때 이런 활동들을 더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직업에 이도움이 될 것이다를 연계해서 알려주는 거지. 너 역량이 이건데 고등학교 때 이 활동했는데 대학교 가면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해서 뭐뭐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이 학생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확실한 어떤 계획이 나오니까. 사회학과만 얘기해볼게요. 이 친구가 사회학과 썼으니까. 사회학은 개인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에서 해석하는 학문을 학생이 보여준 비판적 사고가 가장 맞닿아 있다. 학생의 어떤 역량을 말해주고, 학생 학교 생활 기록에서 교육 불평등과 계층 간 상관관계를 탐구하고 젠더 활동을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탁월한 사회적 상상력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 보여줬어요. 고등학교 때 할 내용. 자,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면 사회학과 핵심 커리큘럼의 사회 계층론. 고등학교 때 하는 활동과 대학교에 하는 활동을 연결하고 사회 문제론 이런 걸 수학하는데 필수 기초 체력이 된다. 그리고 조사 방법론, 양적 연구, 실적 연구 이런 걸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아서 앞으로 뭐가 될 수 있다? 현상 표면이 아닌 이면의 구조를 꿰뚫어보는 전문가적인 사회 분석가이자 탐사부터 전문기를 성장할 수 있다. 구조가 보이나요? 자질, 고등,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뭐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뭐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모든 전공들에서 어떤 미래의 어떤 현재와 미래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관련 전공을 5개 추천하는 거죠. 통계학과, 경제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렇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완벽한 3학년 1학기에 풀어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수행평가라든지 보고서라든지 뭐 토론이라든지 뭐 발표라든지 그다음에 세특 작성까지 이런 중심이 되는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진로 계획, 학과 선택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목차를 보면 1번 학생 잠재력 분석과 학교생활 키워드 분석이 연결되는 거고, 고등학교 유형 분석과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이 분석되는 거다. 내신 및 모의고사 성적 분석만 잘해도 괜찮은 컨설턴트고, 고등학교 유형 분석까지 잘하면 뛰어난 컨설턴트고, 이 학생 잠재력 분석과 키워드 분석까지 하면 대체할 수 없는 컨설턴트다. 학생과 학부모님의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생 여러분의 생기부, 그 다음에 어머님의 자식을 이렇게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종합요약 및 합격 종합요약은 앞에 한 내용들을 요약한 거예요. 이 학생의 학교 수준, 선천적 기질 이런 걸 다 분석했다. 이런 고등학교 환경에서 이런 내신을 땄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최종 원픽 대학으로 이렇게 선정하면 된다. 승사 있는 로드맵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합격 로드맵은 SO 전략. 그러니까 강점과 기회를 결합해서 남은 3학년 1학기 때 내신, 양적 목표는 이렇다. 정성적 방어, 그러니까 SO 전략이랑 약점을 보완하는 전략은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 이제 비교과 자질을 만들 때 사회학자로 자질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그 다음에 거버넌스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심화 탐구 융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능 최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대학교의 하한선, 그 다음에 안정적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거고. 끝으로 이제 매진말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동기부여, 약간 좀 화이팅 해라, 넌 잘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약간 좀 감정적이야, 좀 감성적이야. 너무 나 진짜 이거를 하면 학생 자료를 계속 들여다보잖아요. 그리고 학생이랑 계속 이렇게 공명을 해야 되거든요.
이 학생을 계속 생각해야 돼. 이 학생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고 어떤 삶을 찾아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를 계속 고민해야 돼요. 그럼 어느 순간 이제 마치 정말 오래 알고 있었던 학생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요. 공명, 프리퀀시가 연결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그래서 약간 정말 오래 안 학생, 정말 예전부터 알았던 이런 학생 같이 느껴져서 정말 이제 그런 얘기를 써줘요. 당신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가진 보기 드문 인재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현상 이면에 어떤 모습이 숨어 있는지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치열하게 질문해 왔고 학생의 통찰력이 이미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선 상당한 수준이다. 연구자적 자질이 대학에서 원한다. 그리고 우리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3.2라는 걸 느꼈을 좌절감이 내가 느껴진다. 생생하게. 근데 이런 걸 반대로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스펙이다.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척박한 환경 열심히 했지만 학생의 단단한 내면, authentic mind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V자 성장 곡선이 성실함과 투지의 기록이다. 이 파사정화는 그걸 볼 것이다. 힘내라. 학생의 너의 땀과 눈물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한 학기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데이터로 세상을 읽고 휴머니즘을 해법을 제시하는 학생이 많이 걸어가라. 응? 사회과 강의실은 이제 막연한 동경의 장소가 아니고 너가 준비된 네가 마음껏 빗방울 탄 성장할 그런 현실로 될 것이다. 응? 동기부여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이 딱 읽으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겠죠. 나보다 더 잘 알다니 정말 가이드북 이거 하길 잘했다.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뒤에는 뭐 저작권 고지라든지 뭐 이런 내용 있고, 아무튼 이게 상품이니까 제공 공시 있고, 우리 도서출판 어센팅 마인드에서 나왔고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학생이 어디 갔냐를 마지막에 얘기해 드린다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 여기를 봐야 되죠. 아까 여기 그러니까 지원 대학 어디냐? 그래서 여기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중앙대 상향, 서울시대 상향, 이화여대 상향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써놨어요? 중앙대 사회학과는 2.0등급 초반 후 내신으로 정량적 열세에 있으나 이 김복순 학생의 강점이 면접과 토리로 승부를 띄우는 구간이다. 실제 승부를 띄워서 중앙대를 붙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 잘하기도 했어요. 내신을 올 1등급은 아니더라도 1.5를 맞았어요. 3학년 1학기 때.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1학년 1학기 3.22, 1학년 2학기 1.83, 2학년 1학기 2.22, 2학년 2학기 1.85, 3학년 1학기 1.5. 그러니까 이제 최종 내신이 2.2 초반, 2.2 초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더 놀라운 건 3학년 2학기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3학년 2학기 때는 올 1 찍었어요. 올 1. 그래서 3학년 전체 최종 내신은 1.98인가? 1점대 후반. 그러니까 얼마나 이 친구 대단해.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는 1.5, 3학년 2학기는 1 그냥. 그러니까 진짜 원래 이제 중앙대 갈 인재였던 거지. 정말로. 상향. 탐구형이라 했잖아. 탐구형은 특목 자사고 정말 어떤 거였어요, 여기? 특목고 수준의 심도 있는 사회구조 분석 역량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역량을 만들었다니까요. 응? 그 역량을 만들어서 갔다 이겁니다. 중앙대 여기를.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어디 뭐 성신여대, 홍익대 이 수준의 이 학생 수준의 정말 성신여대, 홍익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학생 수준보다 훨씬 낮은 되게 이제 가치 평가 절하된 이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었다고. 근데 이제 컨설턴트를 만나서 이걸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너 여기 상향 써야 돼. 그래서 상향 중앙대 사회학과를 갔다니까요. 응? 이 정량을 정성으로 커버해서. 그러니까 딴 데도 붙었어요. 응? 건대, 동대 붙고 뭐 하여튼 다 됐는데 당연히 중앙대 가지. 그러니까 이화여대는 이제 수능 체제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서울 중앙대를 갔다. 그냥 중앙대가 또 이제 뭐 서성 한중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또 중앙대가 약대 의대 때문에 또 학교 네임밸류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아무튼 그런데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대성공한 그런 학생이 된 거죠. 다시 이제 최종 이제 학생 정보 첫 번째 뭐 요 메인 페이지로 마무리할까요? 요런 메인 페이지가 있다면 사실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런 어떤 명문대에 가고 싶잖아요. 정말 상위 딱 16개 쪼 대학 안에 꼭 들어가고 싶다.
혹은 뭐 디지스트, 뭐 과학기술원, 뭐 의치한약수 다 가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이제 당연히 이제 현실적으로 그런 입시로 해서 잘 가는 거 너무 중요하죠. 저는 그거 1번으로 생각해요. 근데 우리 입시 이 제도가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진로 중심의 자기주도 전형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요소만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정량도 내신, 교과, 내신 모의고사 있는데 그것도 분석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야? 이 학생의 정말 본질을 보고 그 본질이 생기부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그리고 또 그 드러난 내용을 통해서 이 학생의 정말 숨겨진 이야기, 응? 이야기를 찾고 그 이야기를 토대로 또 이제 더 깊이 있는 그 도메인을 만들고 요렇게 가야 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입시고 2028학년도에 또부터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입시 체제 안에서의 중요성이 될 것이다. 컨설턴트라기보다는 어떤 인생의 어떤 선배, 인생의 조언자로서의 그런 자세를 가지려고 저는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고. 이 입시 체계에서. 학생도 이 입시가 끝난다고 대학 끝나는 거 아니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뒤에 이제 또 대학이 있고 직업이 있고 또 AI로 인해서 우리가 입시 급변하는데 급변하는 거에서 날 지켜주는 건 뭐다? 나의 진짜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의 중심을 지키고 계속해서 변하는 거를 문제 해결해 나가는 상황,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에요. 우리 인간의 유일한 자산이고, 그거를 키워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입시 전략 마스터 가이드북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벌써 지금 이제 1시간 20분, 거의 뭐 1시간 반을 했는데, 이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